대선 포인트 첫 번째는 대장동대 고발 사주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새벽에 첫 행보로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윤 후보가 선출될 때 국민의힘 심장부로 통하는 대구를 찾았는데요. 두 현장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강주지검 근무할 때 내가 많이 먹었다. 밥도둑. 이거 하나 좀 살까 이거? 이거 뜯어가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돈 있어요? 예. 우리 가락시장은 또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그 생활하고도 밀접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 민생 현장을 제일 먼저 가보자.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간다. 좋은 정책이면, 효율적 정책이면 좌우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따지지 말아야 된다. 네, 윤석열 후보는 첫 행보로 자영업자, 서민들이 있는 시장을 찾았고 이재명 후보는 보수성에 강한 대구를 방문했는데 최재문 교수님, 네.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행보를 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풀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윤석열 후보는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보로 선출하고 첫날이기 때문에 민생 행보를 가는 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게 민생을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씻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서 자영업자들이나 민생에 있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소리도 듣고 얘기도 듣고 또 상품도 사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후보 선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는 날 대구를 갔어요.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또 본인이 사실은 안동 출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인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TK 심장을 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통적으로 지지가 좀 약한 TK 지역을 집중 공략을 해서 본인은 TK 출신 후보로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해내겠다. 그리고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사 돌파 여부입니다. 초유의 대선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두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죠. 물론 아직까지 뭐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돼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도 여러 사건들에 지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과연 수사 돌파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원팀 구성, 과연 내부 분열을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후보 리스크, 여러 차례 양쪽 다 설화를 겪었는데 과연 이 비호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은 단일화 여부, 이렇게 4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돌파할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유동규 씨에 이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까지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구속됐는데요. 지난 3일 김만배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들으신 대로 김만배 씨가 그분을 4차례나 언급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모 지침서거든요. 2015년 2월 13일 날 정도에 작성이 됐는데 그 공모 지침서 내용 보면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 있어요. 이걸 누가 작성을 했느냐? 정영학 회계사가 초안을 작성을 해서 김만배 씨를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 등 성남 도계공 인사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확정이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배임죄가 아니겠습니까? 네. 배임이라고 하는 죄는 말 그대로 임무에 위배해가지고 성남 도계공에다가 손해를 끼친 게 이게 배임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분의 지시를 따랐다. 그분의 지침을 따랐다.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성남시장이죠. 그러면은 왜 성남시장을 끌고 들어가느냐? 지금 성남 도계공의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남 도계공 위에 누가 있느냐? 성남시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장이 그 성남 도계공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분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무슨 배임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이 초과이익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조항을 어거지로 그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삭제해가지고 그 이익을 얻게 하지 못한 것이 그게 과연 정당한 일이었는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꾸 그분 한 5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애당초에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부터 문제가 됐었고 다들 아니 나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가 왜 자꾸 그분을 들먹이는지 거기에도 어느 정도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만 방금 김만배 씨가 말한 그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그것과 과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왔다는 뭐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수익의 절반은 그분 거다. 여기서 나오는 그분은 같은 분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돈을 받은 사람은 범인이다.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말했던 건데 또 한편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유동규 씨를 두고는 내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측근이라고 밝힌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의 행보를 두고는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정진상 씨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약 한 7분간의 통화가 있고 나서 10분 뒤에 검찰이 유동규 씨 자택에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2분 뒤에 유동규 씨는 정진상 씨와의 통화했던 그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초인종을 누른 지 20분 뒤에야 집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유동규 씨가 말맞추기 내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요. 물론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씨와 통화한 것은 압수수색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가 공개됐는데 그 직후에 정진상 씨가 황무성 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성남시에 계실 때 사장님을 잘 모셨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느냐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진상 전 실장이 이번 사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 실장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하나의 지적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네네. 결국 정 실장을 겨냥한다면 그걸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둘 어떻게 다 맞는 보십니까?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유동규 씨에 대한 공소장을 바꿨거든요. 추가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배임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기 때문에 손해가 난 거니까 그것이 배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다시 드러난 공소장에는 택지 분양가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게 배임이다. 이렇게 공소장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분양 가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가 그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전화를 하고 그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정진상 씨가 무슨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진상 씨를 소환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정진상 씨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왜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했느냐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유동규와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유동규가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어떤 의원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그 정진상 씨는 참모인데 참모가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참모가 확인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확인을 했으면 자기 보스한테 이 부분을 알려드려야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진상 씨의 보스는 누구냐? 결국은 이재명 시장에게까지 그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진상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정혁진 변호사의 추정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정민용 변호사 말고 네. 저는 측근의 통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하시기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예. 그러려면 네네. 제가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제보 증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건 할 수가 없고요. 그 제2의 통화 인물이 누군지 밝혀지면 파장이 클 만한 그런 인물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파장이 큰 정도가 아니라 예. 이재명 후보는 아마 후보 내려놔야 될 겁니다. 네, 이 의원님 원전 지사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유동규 씨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또 다른 인물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 통화한 인물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통화된 게 확인된 사람은 정진상 지금 비서실 부실장하고 예. 정민영 변호사 두 사람입니다. 정민영 변호사는 아시겠지만 남욱 변호사가 추천을 해서 성남 도계공에 들어와서 이 사업 전체를 어떤 면에서 총괄했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통화했다는 거는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동규 씨와 정진상 씨는 뭐 같이 근무를 성남시에서 하고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통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왜 공개를 안 했을까라는 게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밝히질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통화한 이후에 바로 휴대전화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연관성을 지금 우리가 의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진상 부실장이 진작에 내가 통화했다. 같이 옛날에 근무하던 그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같이 의문이 저는 확산되지 않으라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계속 숨기고 있다가 이제 숨기지 못하고 이제 경찰이 이 사실을 이제 밝혀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행동이라는 게 바로 통화하고 난 다음에 저 휴대전화를 버렸을 때는 과연 무슨 통화를 했길래 휴대전화를 버렸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3의 인물인데 지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원희룡 후보가 지금 누구한테 들어서 이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일단은 이게 밝혀지면 후보직을 내려놔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진상 부시장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참모 중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좀 은밀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이제 얼굴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뭐 거의 이재명 후보와는 변호사 사무장 때부터 같이 행동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사람보다 더 측근 없습니다. 최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원희룡 후보가 누구를 겨냥하는지 또 더군다나 이게 통화 내용이 확인이 되면 후보로 사퇴직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인물인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좀 감이 잡히질 않아요. 네. 이현주 그렇게 말씀하신 뭐 정진상 전 정책실장보다 더 측근은 없을 거다라는 것도 뭐 추정이라는 점도 같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선대위 첫 회의에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에 민간 개발을 추구했고 민간 이익분을 나누어 가졌던 이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왜 공공 개발을 100%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억지 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반격할 기회다. 최재봉 교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큼 충분히 해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추측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또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뭐 유동규 씨가 돈을 받는 걸 알았으면
했으면 그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얘기 안 했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는 다 했고 해명을 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범위에서 누군가 이동규 씨가 만약에 뭐 비리를 저질러 다른 사람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본인이 해명을 하고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이 부분에서 진상을 밝히거나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원희룡 후보 전 후보죠. 이제 전 지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그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렇게 자꾸 밝히지 않으면서 뭐가 있는 듯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의혹만 커지는 거잖아요.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거고, 저는 제2의 인물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누구인지 이름 밝히고요. 그래야만 이 의혹이 떨쳐지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그냥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만 자꾸 피워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이 말씀하신 그 뭐 하차해야 할 정도라면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빨리 밝혀서 이거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안 하시면서 저렇게 연기만 피우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 앞에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의 전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 김건희 씨가 왜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보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만약에 김건희 건이 있었으면은 저는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왜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는 받겠죠. 근데 그렇죠. 네.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온 것은 그냥 전달만 한 것 같고,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도 피해자라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쪽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준 것 같네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패스만 해준 것 같고.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받았던 많은 제보와 마찬가지로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함께 보셨지만 김웅 의원은 쭉 지금 고발장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앞서 보신 녹취록만 보면 뭐 이번 사건의 새로운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보니까 김웅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 입장을 전달해 준 것 같다. 얼핏 보면 이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웅 의원이 지금 누군지 전혀 관련된 사람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웅 의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년 동안 검사를 했던 사람인데, 검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저런 일들을 밝히는 것을 평생 그 밥만 먹고 업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자기가 본인이 당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더 김웅 의원이 계속 저런 자세를 견지하고 더 이상 그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지 않으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서나 이런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웅 의원이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답답한 그 심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어제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장모 또 사모님 관련 수사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본선에서는 또 공세도 강화될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제가 뭐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지금까지 뭐 가족에 대한 거 지금 1년 6개월을 했는데 이런 그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이런 선거 개입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윤 후보 관련된 의혹은 고발 사주만은 아닙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이 8가지나 됩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최재문 교수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수 전 국무총리 사건 등등이 있고 또 부인과 장모 사건도 있고 또 본인의 측근을 통하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으로 또 알려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사 관련 사건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사건이 있는데 과연 윤 후보도 정면 돌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봐요. 물론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잖아요. 수사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는 해야죠.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결과는 밝힐 텐데 그 결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뭐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주변에서 있었던 여러 정황들로 보면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끔히 털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의 포인트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게 마무리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수사가 다 안 끝나게 되면 정혁진 변호사 예상처럼 정확히 결과가 안 나오면 이 문제는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이슈가 될 텐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본인이 잘 넘어서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모두 같이 특검을 가자,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비췄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그게 특별하게 불리할 수가 없는 것이 그 고발 사주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가 지금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면은 사실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혐의의 핵심은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관련해가지고는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다음에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2건의 고발 중에 한 건은 실행도 안 됐고 또 한 건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번질 수 있단 말이죠. 반면에 대장동 사건은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 거의 조롱을 받는 수준까지 수사 의지를 떠나서 수사할 능력이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2가지를 같이 하면은 나는 나쁘지 않다, 나는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정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